키워드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투자 전략입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키워드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강달러 둔화라든지요. 이런 좋은 키워드들도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오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서 기분이 좋은데요.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죠. 일부입니다. 일부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롬 파월이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사이. 지금 또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속도 조절론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아마 짐작컨대 연준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부가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서 노출됐고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조금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각 긴축을 한 건 맞는데 또 한 번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그 내부에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리면 결국 내년 경제가 지금 올린 금리로 인해서 너무 쉽게 너무 크게 냉각될 가능성.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파르게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효과는 좀 아시다시피 시차를 두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중반에 가장 그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일단은 올해까지 올리고 조금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연준뿐만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들이 좀 당면한 고민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50bp 올리면서 우려했던 75bp를 이제 안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주 중앙은행 물가는 높게 나왔습니다만 모든 중앙은행이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는 그러한 부분에서 국채 금리가 이제 조금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동결을 조금 일찍 시작하고 그리고 예상보다는 적게 올리고 그러면 시장 금리가 좀 하락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 투영되기 시작했고 이번 주까지 그게 이어지면서 조금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연준 의원 12명에 이사 7명, 19명인가요? 이사들이야 제롬 파월이 하면 얘기 들을 거고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일렬로 나가다가 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장 매파적이었던 의원들이 오히려 비둘기 약간 제임스 블러드도 그렇고 결국은 일부 목소리지 제롬 파월 수장 제롬 파월이나 전체 의견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은 또 이제 물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PC 물가가 나오고 다음 달 중순 되면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올 텐데요. 조금 잡히는 분위기일까요? 어떨까요? 네,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사실은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것은 당장 이번 주에 나오는 근원 PCE 물가의 전월비 한 0.6% 증가로 9월 달과 8월 달과 크게 차이가 없는 여전히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11월 13일 이제 10월 CPI가 중요할 텐데 이거는 이제 11월 2일 통화 정책을 끝낸 다음에 12월 통화 정책에 이제 영향을 줄 텐데 지금 클리브랜드 연은이라든지 또 IB들의 이렇게 전망을 종합해 볼 때는 근원 CPI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 물가가 올라간 만큼 임금 상승률이 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품 가격에 계속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조금 물가 안정을
단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12월에는 50bp 인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면 연말 4.75%인데 4.75%의 기준금리라 할지라도 원래 우려했던 잠깐 우려했던 5.25나 뭐 심지어는 그 이상의 금리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낮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어느 정도는 숨쉴 공간을 확보하면서 연말 장세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장의 다수 의견이 된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내년에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거는 뭔가요? 박사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뭐 노동수급과 임금 상승률 이 두 가지 요인을 이제 들었는데요. 네. 뭐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좀 가능성이 약한 시나리오 아닌가. 그 연착륙에 대한 이제 뭐 언어적 정의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미국 성장률이 특히 2분기에 마이너스 2% 가까이 역성장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착륙으로 보기는 어렵고 골드만삭스가 어떤 의도에서 연착륙이라고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도 살짝 경기 침체를 겪은 다음에 다시 미국 경제가 조금 완만하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의 연착륙이지 내년 상반기 자체가 성장률이 역성장을 하고 뭐 역성장 내지 제로 성장을 하고 경기 지표가 지금의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통화 정책의 어쨌든 영향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내년 2분기 뭐 길게는 뭐 3분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고 또 내년에는 전 세계 경제가 뭐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식으면 미국 경제마저도 유로존이라든지 신흥국 경기에 침체 영향을 이제 되받아서 경기 침체를 더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실적 시즌에서도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모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액션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또 내년 2분기, 3분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를 종합했을 때 미국 경제의 추가적인 냉각, 경기 침체는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클 수 있다. 내년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뭐 연착륙이라기보다는 경기 지표에서는 계속 실망감. 그 대신에 뭐 물가와 금리는 내려가는. 그래서 서로 포로 교환을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긍정적인 기대는 가져야겠지만 태도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 여전합니다. 두 번째 경제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금줄 마른 대기업들이 이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한다. SK하이닉스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쇼크 수준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앞다퉈 대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할 것 아니냐.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낙수효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시간상 이제 한꺼번에 좀 가겠습니다. 또 이제 하이닉스 얘기했으니까 반도체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지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뭐 굴지의 기업들이 어쨌든 경영 축소, 비상 경영, 그다음에 설비 투자를 뭐 전년 대비 반으로 줄이겠다. 이제 이런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는데 그 정도로 지금 좀 판가가 하락하고 수출이 둔화되고 그리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신호인데요. 이 얘기는 사실은 뭐 내년도 상반기 특히 뭐 내년 전체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의 예상보다 지금 뭐 한 2%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5% 달성하기 어렵다. 내년이요? 네.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이 경기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뭐 경제가 기업들의 합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래도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특히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고
기업 설비 투자마저 둔화된다면 이건 뭐 내외수 동반 침체. 그러면 고스란히 불똥은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용 둔화 그리고 체감 경기 악화, 소비 둔화, 내수 침체로 이렇게 악순환을 맞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좀 내년도 어려운 경제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직시하면서 뭐 대응할 건 대응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면서 이렇게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이어집니다. 소위 이제 레고랜드발 PF 사태, 채권 시장의 쇼크가 언제 마무리될 것이냐, 아직까지 진행 중이냐, 제2의 IMF 사태가 온다. 말하기 좋은 분들이 항상 위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보증채 2,050억 원 12월 15일까지 갚겠다. 원래는 1월 얼마였었는데, 그러니까 불똥이 워낙 크게 튀니까 좀 무마를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해법 또 50조 원 플러스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심리적으로 완전히 돌리지는 못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채권시장 부님은요? 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조금 군부를 그러게요. 떼면서 계속 포위해서 들어간다 그럴까요?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을 이렇게 하면서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준되는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안 돌아가니까 회사채 가상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 어쨌든 안 그래도 어려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회사채 발행이 지방 공사라든지 또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이런 신용 등급으로 따지면 트리플 A하고 A 플러스 이런 쪽에서 또 자금을 거의 다 끌어갔거든요. 심지어는 한전조차도 회사채 발행이 부분 유찰이 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강원도 사태가 이제 터진 거고요. 그래서 GJC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는 것이 이제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려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자금이 꼬이게 됐고, 건설사들이 시행 대금을 못 받는 그런 상태에서 지방 건설사들이 특히 재무적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이게 이제 금융권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단순하게 강원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고 한국 경제 전체 문제인 상태에서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신용 경색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50조 플러스 알파가 일단은 급한 불을 끄겠지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앞으로도 조금 경기 침체, 신용 경색, 또 그에 따른 경기 침체, 그리고 돈이 안 도는 돈맥 경화 현상, 이게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10시 프로그램에서 하나자산운용의 송재경 본부장이 오셔서 관련돼서 이제 잔불이 좀 남아 있단 말씀하시길래 제가 주부를 못 잡은 거 아닌가요? 아직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IMF 외환위기는 사실 외환위기였었고요. 외환의 미스매칭, 저축은행 사태, 카드 사태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위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과대 포장되는 건지 좀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건설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건설사들의 재무적 체력이 좋아졌고 또 은행들의 건전성도 상당히 보강됐기 때문에 이거는 광범위한 신용 경색 현상이지 어쨌든 금융위기 사이즈는 아니다. 특히 외환 시장이 문제가 돼서 좀 문제가 심각하게 확산되는 그런 쪽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좀 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그렇죠.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오늘도 키워드로 시장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